네, 뉴스타트 3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에 폭우를 쏟은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빗줄기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다만 오후까지는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겠고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도 계속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간 겁니까? 네,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에는 132mm, 경기 남양주에는 117mm, 강원 화천 광덕고개에도 103mm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에는 한때 시간당 56mm, 파주에도 시간당 5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륙에는 비구름이 넓게 분포하면서 곳곳에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 전북에는 최대 40mm, 경북의 많게는 30mm,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됐고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서해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동해에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에는 너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이 이어진다고요? 네, 초복인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이 적었던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포항과 경산이 36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졌던 중부지방에서도 곳곳에서 33도를 웃돌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충청 이남으로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 폭염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수 조절지인 군남댐이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 살펴볼 텐데요. 빗줄기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저희가 1시간쯤 전에도 연결을 했었는데 빗줄기가 그때보다도 조금 더 가늘어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지고 있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댐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군남댐의 수문인데요. 평소처럼 13개 가운데 7개가 열려 있습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아서 문을 추가로 열지 않은 건데요. 새벽 6시 기준 군남댐의 수위는 25.84m로 확인됐습니다. 수위가 40m를 넘기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 댐 수위가 29m를 넘기면 수문을 더 여는 것도 고려하지만 밤새 수위가 25m 안팎에 머무르면서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평소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북한 강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군남 홍수조절지는 휴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에서 내려보낸 물은 환강댐에서 남방 한계선 근처 필승교를 거쳐 군남댐을 지나 임진강 하류에 도달합니다. 새벽 6시 기준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는 0.89m인데 1m를 넘기게 되면 하천 행락객은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께선 기상예보나 재난문자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가게는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요. 냉방이 끊긴 주민들은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에 젖은 전신주 근처에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강풍에 휘어진 나무가 전선을 건드린 겁니다. 이 여파로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800여 세대는 2시간여 만에 전기가 다시 공급됐지만 나머지는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기 시흥시 검호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온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950여 세대의 냉방이 끊겨 주민들은 2시간이나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오늘 비 오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베란다 문도 못 열두고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찜통인 거죠. 비슷한 시각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겨 식당 등 230여 채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비바람에 전신주 전선이 끊어졌다며 2시간여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전국 지하차도 중에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564곳, 이 가운데 52곳엔 아직 진입 차단 시설이 없습니다. 45곳은 내년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지만 3곳은 준공 시점조차 미정입니다. 설치 의무를 어겨도 법령상 제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설치를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수위 감지 센서나 배수 펌프, 진입 차단 시설 중 하나라도 빠진 지하차도도 111곳이나 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안타까운 일이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되겠죠. 센서와 펌프, 차단 시설을 연동해서 침수를 막을 안전사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계절 시간별 가정용 전기요금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시간에는 비싸게 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즉 산업용 요금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력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측정해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개량 인프라를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시별 요금제 확대를 위해선 지능형 전력량계 AMI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가구 절반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 AMI 보급률은 14.4%에 그칩니다. 가구당 설치 비용이 약 20만 원 정도 드니까 전국 아파트에 보급하려면 약 2조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수년간 산업용 전기료만 올랐고요. 가정용은 3년 넘게 동결 중인데요. 정부로선 가정용 전기료 인상 압력을 더는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육시설 보호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약 복용이 2배 늘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이 보호하는 아동 넷 중 1명꼴로 ADHD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률이 2021년 12.8%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겁니다. ADHD 치료엔 약물과 비약물적 방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약물적 치료는 반복된 대화를 통한 사회성 기술 훈련, 또 보호자 대상 양육 훈련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양육시설은 늘 일손이 부족해서 적절한 비약물 치료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시설 소규모화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아픔을 다각적으로 돌봐야 하지만 인력과 재정 지원 모두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끝으로 AI의 답변 성향이 언어에 따라 다르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엔트로피기 클로드에 언어별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나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치킨 먹어도 돼? 라는 같은 질문을 언어만 바꿔서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오늘 하루 고생하셨는데 충분히 누리실 자격 있다라는 답을 했고요. 영어로 물어봤더니 튀김옷과 기름 때문에 칼로리가 높다면서 대문자 T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 힌디어 등에서는 공감과 위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고요. 영어와 러시아어 등에서는 사실관계와 논리, 정확성을 강조하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즉 AI가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응답 특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엔트로픽은 이런 차이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건지 또는 학습 데이터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진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각 언어와 문화에 맞게 AI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7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시작했고요. 이란 공습도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에 돌입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으로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면서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봉쇄는 이란의 모든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차단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1시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도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해서라고 공습 사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는 이란 항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군 덕분에 석유는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공습이 재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이 합의를 깨고 먼저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 책임을 이란에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 couldn't do it. They didn't like something about the deal. They couldn't do it. And they shot first, and that was a big mistake that they shot first because we have been knocking the hell out of them.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가 원활히 흐르고 있다는 주장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날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호비 명목으로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직접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 중동 동맹국과 우방국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And we would like to invest tremendously in the United States as opposed to charging a fee. And I like that actually because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able to charge a fee for the strai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한 대가는 계속 요구하겠지만 직접 통행료를 걷는 대신 걸프 국가들의 투자 확대를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천연 수로인데다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텐데 이 주제가 이란 전쟁이 아니고 미국 선거라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9시로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와 투표 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기기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연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른 내용도 몇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아껴두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6년 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에
외국이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이 공개될 거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연설에 나서는 만큼 이란 전쟁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사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거라고 밝혔고 이란 의회는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همه نمایندگان مجلس شورای اسلامی با پیامشون با رهبر عزیز پیمان می‌بندند. مرگ بر آمریکا. مرگ بر آمریکا. 이란 의회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و عبور از مسیر مینگذاری شده را ترجیح دادند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داد و از کار انداخت.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قدم اول اینه که باید وحدت انسجام داخلی حفظ بشه. هر کلامی، هر رفتاری باعث شقاق در جامعه بشه، قدرت ما رو کاهش خواهند داد.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과 경정인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아온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길이 50cm에 달하는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시면 있으신가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두 경찰 간부에게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특정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봐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반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기간 연장과 함께 수사 대상의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 증언과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전에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는데요.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계자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전남, 광주로 향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7시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리는 참정권 박탈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앞서 장 대표는 인천과 부산을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청년 간담회 등을 가졌고요. 대구 방문도 조율하는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또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좀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열린 첫 번째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여러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토론회 보셨어요? 예, 제가 바빠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 네. 나중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예. 그 내용 보니까 쓴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거 개인 민원성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교수님 내용 쭉 보셨을 때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7가지 주제를 나열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전문가 패널과 거기 참석한 대학생이나 업계 관계자 시민 대상으로 자유롭게 발언을 하라고 하니까 예. 당연히 본인이 속한 이익 단체의 의견을 대변한 의견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제로 나온 여러 대책들은 사실 민원성 대책일 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거를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기 전에는 당연히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언이 나왔나, 어떤 민원이 나왔나 좀 봤더니 핵심이 그 비아파트와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달라, 금융 규제든 뭐 층수 완화든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비아파트 쪽의 업계를 다 그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택을 일단은 뭐 급격하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질의 주택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면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거를 선호한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를 통해서 나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뭐 짬뽕의 공급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어제 나온 여러 가지 안들,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일조권, B아파트 같은 경우 일조권이나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은 당장은 공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사실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일조권이 나쁘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저품질의 주택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안을 정부가 당연히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자체인 뭐 서울과 협의가 좀 돼야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제 토론회가 시청률도 낮고 관심을 낮게 받았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제 개편만 하더라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부동산 세제 관련된 토론은 이틀 뒤인가요? 네.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 그 효과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뭐 7월 말에서 다 8월 초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반영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행사가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공급할 때 그 유관기관 중에 하나인 서울시의 의견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반영이 되거나 발표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거 월말에 세제 개편안 나오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하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럼 의도가 뭡니까? 이거 나중에 추후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의도까지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것은 뭔가 일종의 제스처가 아닐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제스처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실제로 여기서 제시되는 의견을 면밀히 부작용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는 것은 이 시간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아이디어를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임박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나 정부가 이미 추진하기로 한 정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나중에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좀까지 반영을 해서 추후 정책을 개편할 여지는 있는데 그러면 또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어려워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토론회를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참석한 뭐 전문가나 시민들은 본인의 목소리가 나중에라도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텐데 어제는 공급 관련이었고 오늘이 금융 그리고 내일이 세제 토론회입니다. 교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제 금융 토론회 참석을 하신다면 어떤 제안 주고 싶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참석 의뢰를 받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참석은 안 하지만 저의 생각은 최근에 금융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총량 규제,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마다 1년에 늘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그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에 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하는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금융당국이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은행이 대출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줄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 가서 오픈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으로 이용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량 규제 말고 그 DSR 규제, 본인의 연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본인의 연간 소득의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 DSR 규제 위주로 대출 규제를 하고 뭐 집값을 잡거나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조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분야에서 조세 제도가 많이 변형되고 또 왜곡돼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 이거 월말에 발표할 보유세 개편 관련된 예고성 발언입니까? 예, 그런 것을 시사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각종 공제 제도가 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세가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걸 봤을 때는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일거주 실거 1주택자면서 실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겠냐라고 하면서 즉석으로 유튜브 시청자들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는데 예. 이거 역시 그 시간대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정책에서 그 특정 뭐 정책이나 지지 정당이 있다든지 이런 성향이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즉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거주 1주택자를 할지라도 초고가 주택한테는 양도소득세나 뭐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해도 이것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시청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정책을 위반한다는 것은 더 뭔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조세 측면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예.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가요. 우리나라는 OECD 다른 선진국들보다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에 보유세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서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 부동산 세부 부담이 너무나 과도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OECD 세수 통계 2025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부동산 세수 여기는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와 보유세만 합친 건데 이게 전체 세수 대비 비율이랑 GDP 대비 비율이 다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 높은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취득세 인하라든지 양도소득세 인하가 따라와야지만 이미 그 GDP 대비나 전체 세수 대비로 상당히 높은 예. OECD 평균 대비 높은 부동산 세액 부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그에 맞춰서 좀 낮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율을 갖다가 낮춘다고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역시 소득세 수가 정부의 3대 세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을 끌어내리는 것도 사실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뭐 여러 정치적인 반발이라든지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보유세만 무턱대고 올려서 전체 부동산 세액 부담이 너무나 과도해질 가능성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커진 상황인 건데 지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들이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3억 절반으로 줄이면서 다른 은행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거 실수요자들은 잔금 치러야 되는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명목상은 자율 규제라고 하는데요. 금융회사. 근데 뭐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량 규제 한도 하에서 금융당국이 매년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요. 그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한도를 축소하는 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더 압박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3억으로 한도를 제한을 했는데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난 6.27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 6억까지 최소 6억 이제 금액대에 따라 다르지만 15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했는데 이거를 3억으로 더 떨어뜨리니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3억이라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재산상 심지어 손해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이 총량 규제는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은행들이 1년 동안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올해 그거의 80%를 5대 시중은행이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0% 정도가 남은 건데 아직 8, 9, 10, 11, 12,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반기 때 이제 주택 구매하려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정해준 총량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20% 한도만 남았고 그중에 5대 은행 중에서 이미 3곳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출을 틀어지지 않은 다른 은행으로 오픈런 비슷하게 가서 대출을 받겠다라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은행도 금방 한도를 초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번에 KB국민은행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국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 4금융으로 가면서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주택,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대출 한도가 축소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20평대 아파트로 눈높이를 낮추거나 외곽 지역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특히 걱정되는 게 이제 청년층이거든요. 청년층은 부모님 도움 없으면 대출 이 정도 받고서는 사실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양극화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조가에 따르면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고소득이면서 당연히 청년이니까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아직 현금을 충분히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득이기 때문에 정부의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고소득인 사람들 중에서 자산이 아직 없으면 대출을 통해서 집은 살 수가 없고 만약에 대출을 해줬어도 고소득이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문제는 서울에 지금 매매가 전세가 월세 가격이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소득 청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거 비용이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들만 집값은 지금 공급 절벽으로 계속 오를 게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집을 사가지고 오히려 자산을 증식할 수가 있어서 뭔가 자산 불평등도는 훨씬 더 커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요. 그 주요 은행들 5년 고정금리가 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섰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나 많이 오른 겁니까? 예, 그럼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선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하단은 4.7%, 그 다음에 상단이 7.4%고요. 지금 5대 시중은행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하는 금융소비자들도 계실 텐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하단은 4.63으로 5대 시중은행이 4.7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단은 8.41로 훨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을 크게 늘리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은 결국은 집은 사야 되고 잔금은 치러야 되는데 대출도 못 받고 또 해주는 대출도 높은 이자를 내야 돼서 금융소비자나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은행 상황을 보면 대출 금액 줄어들고 대출 금리는 또 높아지고 정부에서는 규제 계속해서 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예, 수요는 사실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미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핵심지에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현금이 충분히 있어서 대출과 상관없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이런 현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미 금융자산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들에게 이자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점점 더 유리한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을 갖다가 6억에서 3억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낮추게 되면 3억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들, 더 저품질이나 뭐 싼 외곽 지역의 주택이나 아니면 평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집을 살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자산가들이 살 수 있는 초고가 주택 가격도 여전히 상관없이 지금 제도와 상관없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외곽에 아직 집값이 안 오른 뭔가 작은 평수라든지 비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도 오르고 그 인접한 경기 지역들도 다 올라 버린다면 지금 상황을 보면 매물 자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집값이 서울에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지금 현 정책 기조로 가면 뭐 더군다나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갭 투자 이런 것도 어려워가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급감을 해서 매매 가격이랑 임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다고 하면 뭐 대출을 한도를 더 조이기 전에 은행에서 최대한 빨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만약에 집을 사는 게 외곽 지역이나 저품질의 주택을 사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 뭔가 불황이 왔다든지 아니면 모든 현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규제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또 이 기존에 억눌려 있던 원래 양질의 주택 가격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저품질의 주택이나 외곽 지역 주택을 산 사람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섣불리 제한을 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의 그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이주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향후에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그 사내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좀 고려는 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값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가격이랑 면적 기준을 따로 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만든 거고 또 이게 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정부에서 사내 대출을 활용하면 이것은 대출 규제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내 대출에 당연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대한 성과 상여금을 지급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위치상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 대출을 받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당연히 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최대 한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금액 한도를 25억으로 두고 수도권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국민 편형이라고 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살 수 있게 규제를 하니까 또 노조는 노조대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성과상여금도 많이 받은 사람들만 사내 대출까지 활용해서 또 수도권에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뭐 특히 고소득 저자산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자산 불평등도의 지위가 커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아직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언제까지 서울에 비가 오는 겁니까? 네, 출근길 내륙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호우구름이 빠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것 같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강원도 미시령에는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동해안에만 남아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강풍 피해 없도록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오후까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 비가 더 내린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지금은 벌써 대구와 강릉이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습도 높은 초복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강릉 34도, 포항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부터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1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